네, 안녕하세요. 유치원 교육과정 A형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학년도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죠. 교재는 434페이지입니다. 자, 기출문제 1번 나왔는데요.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의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모두 선생님들 알고 계셔야 되는 시험의 범위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173조의 3, 192조의 2, 120조가 지금 나와 있고요.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는 14조가 나와 있는데요. 뒤에 설명자를 보시겠습니다. 436입니다. 유아교육법 제17-3은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건데요. 보시면요. 원장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해서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된다인데 가로로 된 건 응급의료기관 그 부분입니까? 그런데 선생님 거기만 급한 게 아니라 즉시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즉시.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즉시가 답인 문제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아까 교육기본법에 근거해서 유아교육법이 나왔다 그러니까 교육기본법의 답인 문제가 있었죠. 2014학년도 문제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어떤 근거가 된 유아교육법이지만 유아교육법 그 조항에 근거가 된 다른 법령의 명칭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그것도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응급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의 2가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인데 니은에 해당하는 게 정보 시스템이죠. 제가 거기를 이제 설명 자료에서 조금 빠뜨렸는데 거기 해당하는 니은에 해당하는 게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 정보 시스템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 유치원이나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는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정보 시스템을 그런 전자적인 정보 시스템을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건 정보 시스템입니다. 제20조예요. 유치원에서는 교원을 어떻게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한다 하는 게 있었는데요.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를 둡니다. 그런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2014학년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통령령은 시행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주지 않는다. 이게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한다라는 게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석교사는요, 알아두세요. 경력이 15년 이상 된 사람을 수석교사라고 저희가 합니다. 자, 그럼 답은 정해졌습니다. 리을과 미음으로 가시겠습니다. 아동복지법으로 가시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인데요. 5항과 7조를 6항을 물어봤네요. 5항과 6항을 물어보니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437페이지 보시면 있으시죠? 그래서 가로된 부분이 정서적 학대이지요. 그 다음에 6번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방임 행위에 해당하는 거 가로가에서 빠진 거는 방임이란 글자가 빠졌네요. 그런데 선생님 이 제17조 금지 행위는요. 물론 시험에 나온 거는 5항과 6항이지만요. 나머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한번 보시면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그 3번이 다음에는 시험 문제에 나오기 좋겠네요. 무엇에 해당하나? 신체적 학대 행위다. 그 다음에 4번은 삭제가 됐다라고 하고요. 5번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6번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7번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번이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행위. 9번이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해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서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10조는 시팡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11항이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 법은요, 빠진 부분을 정확히 암기하셨다가 채워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무조건적인 암기보다는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뭘까 계속 생각하시면서 복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가 수준의 마지막 시간에요. 관련법을 정리해서 드릴 건데요. 어떤 단어들이 핵심으로 나올 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법도 나오는 어떤 그런 법칙이 있어서요. 그 법칙을 아시면 법 문제도 해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438페이지가 A-인데요. 교사 저널이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소문제 보시면요. 1번에 기억을 일화 기록 작성 방법에 따라 바르게 고쳐 쓰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가에 보시면요. 다원이가 버스를 달라고 하니 용우는 싫다고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화 기록은요. 간접 합법이 아닌 직접 합법을 써야 됩니다. 한마디로 교사에 해석해서 쓰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따옴표를 사용해서 적으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런 표시를 하신 다음에 적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원이가 버스를 줘 라고 하니 버스를 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라고 하니 용우는 싫어 라고 말한다 라고 이런 싫어도 따옴표에 들어가야 되겠죠 라고 이런 따옴표를 사용하셔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쳐 쓰라 바르게 고쳐 쓰라 하니까 그렇게 따옴표를 넣어서 고쳐 쓰시면 되고요. 직접 화법을 쓰는 거 직접 화법이라 그럽니다. 저희가 직접 화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나에서 사용한 것이 사회성 측정법 아니겠습니까? 사회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 방법에서 조사 방법에서 사용하는 결과 분석 방법인 사회도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혼란이 많이 되는 문제죠. 혼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사용한 모레노가 개발한 조사 방법 한 가지를 쓰라라고 했는데요. 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 내용 읽어보시면요. 우리 반 유아들의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소풍 갈 때 버스에 같이 앉아서 가고 싶은 친구를 조사해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우리 반에서 슬기와 보경이는 뭐뭐로 용우는 뭐뭐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반 유아들의 사회적 관계를 알 수 있다가 됩니다. 자, 모레노가 개발한 나의 설명된 방법은요. 사회성 측정법입니다. 아이들의 사회도를 알아보는 관계이죠. 사회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이고요. 관련 이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440페이지 441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성 측정법은 한 반의 교우의 인간관계나 한 집단의 인간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요. 교우관계법이라고도 불리긴 하지만 정식 명칭은 사회성 측정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쓰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지문에 나온 거는 또래 지명법입니다. 3가지 그 배경 이론에 책의 교재에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또래 지명법은 너 누구 좋아해? 누구랑 여행 가고 싶어? 하면 아이가 이름을 얘기한다 그래서 또래 지명,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데요. 이 또래 지명법을 사용하고 결과 분석법은요. 사회성 측정법의 결과 분석은 2가지가 있거든요. 사회도와 사회성 측정의 행렬표가 있는데 또래 지명법은 사회도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사회도 나머지 내용 그 책에 있죠. 책에 있습니다. 근데 사회도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433페이지에 문제에 나온 그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 싫어하는 아이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슬기와 보경이가 좋다라는 이 하살표를 선택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이를 인기아라고 합니다. 인기아. 그 다음에 용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용우는 싫다라는 표시도 안 받았고요. 좋다라는 표시도 안 받았고 본인이 싫다, 좋다라는 표현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용우 같은 경우는 전혀 인간관계가 없잖아요. 싫다도 아니고 좋다도 아니고 본인이 표시하지도 않았고 다른 아이들이 표시하지도 않았고 이런 용우 같은 아이를 저희가 고립됐다라고 해서 고립아라고 합니다. 싫다라는 표시를 많이 받으면요. 그 아이는 배척아가 됩니다. 싫어하는 아이, 배척아
하는 아이가 되는데요. 용어는 하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어서 고립아라고 되어 있고요. 슬기와 보경이는 좋다라는 표시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슬기 이렇게 좋다라는 표시를 많이 받은 경우는 인기아가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슬기와 보경이가 서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상호 선택을 했다 그래서 단짝형이라고 적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짝형은 이 문제에서 답이 아닙니다. 단짝형은요, 둘의 관계가 밀접하게 좋고요. 둘이만 관계를 맺는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슬기와 보경이가 다른 아이들의 어떤 선택은 받은 게 아니라 둘이만 사이가 좋다라면 단짝형입니다. 그런데 슬기와 보경이는요, 슬기는 명수랑 또 지금 단짝형이에요. 그쵸? 그래서 슬기라는 아이는 인간관계가 좋은 거지 보경이하고만 노는 것도 아니고 명수하고만 노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아이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다면 슬기는 단짝형이 될 수가 없어요. 보경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경이가 슬기만 선택한 게 아니라요. 민재라는 아이도 생각했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도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 슬기와 보경이가 둘만 관계를 유지하는 단짝형이라는 게 아닙니다. 단짝형은 너와 내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정말 밀접한 관계라는 뜻이지 선택을 했다라는 것으로, 서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으로 단짝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슬기와 보경이는 다른 인간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짝형이라 볼 수도 없고, 이 문제에서 슬기와 보경이는 무슨 관계냐, 서로 무슨 관계를 맺고 있냐라고 물어봤으면 단짝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서로 선택했다가 될 수가 있겠지만요, 그게 아니라 우리 반에서 슬기와 보경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 슬기와 보경이가 단 둘의 관계만 맺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단짝형은 답이 아닙니다. 선생님, 이걸 단짝형으로 알고 계신다면 이건 선생님이 오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론을 확실하게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단짝형이란 문제를 하셨지요. 이거는 단짝형이 답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짝형은 둘만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가능한데, 슬기와 보경이는 둘이 친하기도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단짝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기형이 정답이 됩니다. 자,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요, 가드너는 다 7가지 지능으로 나누는데요. 4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가드너라는 학자가 현재까지도 살아있죠.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과 교수입니다. 이 가드너가요, 처음에는 자신의 이론을 7가지로 얘기했다가 8가지로 얘기했다가 9가지로 확장시킨 사람이에요. 이미 이 9가지가 전공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분들은 더 이상 7가지가 아닌 9가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드너가 살아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살아있는 현재 학자들은요, 이론을 다시 확장시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5개에서 8개, 9개 된 것처럼 10개, 11개, 12개로 늘어갈 수 있는 게 가드너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현재 살아있고 현재 계속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현재 살아있는, 그래서 저희가 신이론이라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론이 바뀔 수 있는 이런 학자들의 이론을 새롭게 변형될 수 있다, 새롭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신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물론 가드너는 워낙 유명한 학자라서 기본 이론에 해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신이론의 학자들은요, 선생님들이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면 우리도 전공서에 알았던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이 사람의 원서 내용이 바뀐 이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전공서에 들어왔을 때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공서에는 이제 이미 9개의 지능이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체 운동 지능이 있고요, 언어 지능이 있고, 자기 이해 지능이 있고, 대인관계 지능이 있고, 음악 지능이 있고요, 자연탐구 지능이 있고, 논리수학적 지능, 공간지능, 실존지능이 있는데요. 제가 요 배열 순서를 여러분들 암기하시기 좋게 해설서의 순서대로 했죠. 해설서의 영역, 5개 영역 순서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신체운동 건강에 해당하는 게 신체운동 지능이죠.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게 언어적 지능이고요. 사회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자기 이해 지능 또는 대인관계 지능입니다. 그 2가지가 사회관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술 경험에 해당하는 지능이 음악 지능이고요. 자연탐구에 해당하는
지능이 자연 관찰 지능, 논리 수학적 지능, 공간 지능 3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존 지능, 실증 지능, 실존적 지능은요. 철학적 지능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종교적 지능이라고만 해석이 돼서 이제 우리 교육에선 빠지기도 해서 8개만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이 재해석됐습니다. 종교를 보는 종교적 지능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육 철학을 보지도 않습니까? 이런 철학이나 사상적 지능이라고도 연결이 되면서요. 이 실증 지능이 이미 교육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9가지 중에서요. 우리 민재의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을 보라 그랬는데요. 민재의 강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글보다는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신체 지능을 말하겠네요. 손으로 만들기를 잘하고 공과 같은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스카프를 이용해서 춤추는 활동에도 창의적이다. 한마디로 몸을 사용하는 건 좋아한다. 그런데 말이나 글에 대한 민감성은 부족하고 글 배우는 거 힘들어한다. 언어 지능이 조금 약점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민재의 지능은요. 강점 지능은 신체 운동 지능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약점 지능은 언어 지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강점 찾는 거, 약점 찾는 거 시험 문제 단골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배경 지식 반드시 암기하세요. A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캐치의 교사 발달 단계에 근거해서 김교사가 해당하는 단계를 찾으라라고 하는데요. 교재 447페이지에 보시면 캐치의 발달 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4학년도에 플러와 보은이라는 학자의 교사 관심사 이론을 알아봤었는데요. 캐치는 플러와 보은의 교사 관심사 이론을 확장해서 4가지로 확장해서 얘기한 학자입니다. 자, 첫 번째가 생존 단계이고요. 두 번째가 강화 단계이고요. 세 번째가 갱신 단계이고요. 네 번째가 성숙 단계입니다. 사이에 이게 이제 캐치의 이론인데 캐치라고 하시면 캐치가 누구냐면요, 선생님. 프로젝트 접근법을 캐치와 차드가 유아교육에 적용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캐치입니다. 그래서 교사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학자죠. 유아교육과 교수입니다, 미국에. 자, 캐치가요, 이 4단계로 나누는데요. 이 캐치의 교사 발달 단계를 짜이라는 학자가 교사 관심사 척도라는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짜이와 캐치의 이론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냥 짜이가 캐치 이론을 그대로 써서 평가도구, 교사 관심사 평정 도구를 만든 거입니다. 자, 생존 단계는요. 첫 1년을 말합니다. 초임, 첫 해. 이 캐치의 생존 단계는요. 반드시 첫 1년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2년 차, 3년 차는 포함하지 않고요. 무조건 첫 1년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년 초임 첫 해라는 이런 1년을 나타내는 표현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나와야 생존 단계이고요. 이 생존 단계에서는 자신이 교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고요. 강화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교사 양성 과정에서 그리고 생존 단계에서 알았던 것들, 그것을 능숙하게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갱신은 갱신한다, 새롭게 이제 발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런 것처럼 새로움을 추구하게 될 때 갱신 단계라고 합니다. 성숙 단계는요, 나만의 안목이나 철학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내가 교육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나만의 교육 철학이 생기고요. 교육 신념이 생기고요. 안목이 생기면서 나만의 어떤 그런 교육 상황에서 나의 안목으로 교수 상황을 해석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타인과 나누는 걸 좋아하는 단계를 성숙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제에서 나오는 김교사에게 해당하는 단계를 쓰고 단계 명칭을 쓰고 이 사례를 근거로 이 단계의 특징을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자, 김교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극 수업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 교사가 동화 들려줄 때 목소리 변화가 적었고 전체적으로 말이 빨랐던 것 같아요. 긴장했던 것 같아요. 원감이 그랬어요. 원감 선생님이 선생님 잘 알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도 동화를 들려줄 때 목소리 변화와 내용 숙지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동극하기 전에 약속 정하기도 필요하지만 동극을 하고 난 후 동극을 한 아이들의 목소리 변화나 동작 그리고 관람자의 태도도 함께 평가해보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면 다음번에 더 신나고 재미있는 동극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김교사가 김교사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만 하려고 했어요.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려고 했다라는 건 작년 첫 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또 했었으니까 첫 해 교사는 아니라서 생존 단계 아니고 했던 거 그대로 하려고만 했고 새롭게 바꿔서 하려는 생각 못 했어요. 아, 갱신 단계도 아니에요, 선생님. 새롭게 뭔가를 하려는 그런 시도 없었잖아요. 그럼 하려는 거를 능숙하게 하려고만 했다. 강화 단계에 해당하고요. 그 사례의 근거로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김 교사는 작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려고만 했지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이는 강화 단계에 속한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원감이 김 교사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김 교사가 지금 원감이 성숙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엘바스가 나오네요. 와, 2015년 정말 문제가 재밌죠. 논술에서 반성적 사고가 뒤에 반성적 사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교육과정에서는 실천적 지식이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실천적 지식은 반성적 사고의 산물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론을 연결해서 나왔는데요. 2015학년도에 엘바지에 의하면 기억은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중 하나다.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논술할 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교재에는 448페이지에 나왔는데요. 엘바즈는 교사는 실천적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교사 개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가 관계하고 있는 실제 상황에 맞도록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바탕으로 종합하여 재구성한 지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천적 지식의 정의인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전공 지식, 내면화된 전공 지식을 말합니다. 그것을 실제 상황에 맞도록 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신념, 그것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자신의 지식을 말합니다. 답은 실천적 지식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억. 원감 한번 대사네요. 우리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은 경력에 비하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저도 선생님 같은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내 나름의 방법으로 변형도 시켜보고 새로운 시도도 해보면서 유아들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배웠던 지식을 유아교육 현장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적용하고 재구성하면서 실천적 지식 맞네요. 정확히 그것이 실천적 지식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배웠던 지식을부터 밑줄 그으십시오. 이론적으로 배웠던 지식을 유아교육 현장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적용하고 재구성한다. 그게 뭐다? 그러면서 형성이 된다. 뭐다? 실천적 지식이다. 답은 실천적 지식이고요. 위의 사례에서 장학의 절차와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과 그 이유를 써라 그랬는데요. 보니까요. 그 밑에 중요한 이유로 보니까 원감이 그럼 다음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해 볼까요? 라고 했더니 김 교사가 이번에 동극했으니까 다음에 미술 감상 했으면 좋겠어요. 감상이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 나누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야기 나누기 준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장학은요. 장학을 받는 사람이 정해야 된다는 자율성의 어떤 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교사가 김 교사는 미술 감상을 하기를 원했는데 원감이 일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로 네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는요. 이런 자율장학 있잖아요. 자율장학 시에는 멘토는 원감이 되고 멘티는 지금 김 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멘토는 멘티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언하고 지원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문송 원감, 멘토에 해당하는 원감은요. 멘티인 김 교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결정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관련 이론 다 알아두시고요. 선생님 거기 448페이지 보시면 원내 자율장학이 있는데요. 자율장학은 다른 게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장학이 강제로 주어진 게 아니라 나 장학 받고 싶어요 해서 자유롭게 형성된 장학을 자율장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 내에서 하게 되면 원내 자율장학이고요. 그런데 원 밖에서 다른 전문가가 와서 혹은 내가 다른 장소로 가서 자율장학을 받게 된다면 원 외 자율장학이라고 합니다.
거기 원내 자율장악의 개념이나 기본 형태, 그 다음에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내 자율장악의 그 기능 세 가지는요, 교육부 자료에서 얘기한 거고요. 첫 번째, 교사의 성장 발달을 돕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돕는 기능이 있고, 세 번째, 내부 경영의 합리화를 돕는 기능,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원내 자율장악의 특징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50페이지에 원내 자율장악의 특징 한번 보시면요. 유치원 중심이라는 게 있고 자율성이라는 게 있고 협력성, 다양성, 계속성, 자기발전성이 있는데요. 이 원내 자율장악의 특징에 보시면 제가 아까 자율성에 근거해서 받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뭐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아까 원감의 태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또 교육부에서 나온 거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시고요. 나머지 원리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52페이지 보십니다. 452페이지에 다음은 유아기 사고의 특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물음에 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경훈이가 보여주는 유아기 사고의 특성을 한 가지 쓰고요. 이를 보여주는 상황을 가에서 찾아서 서술하라 그랬는데요. 자, 유아기 사고의 특성 이라 하면 선생님 어떤 이론을 생각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피아제의 전조잡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아기 사고의 특성이라고 하면 그것을 아주 세분화해서 구체화해서 얘기한 사람은 피아제거든요. 그래서 피아제의 전조잡기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 나와 있어도 피아제 이론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조잡기 특성이 보시면요. 454부터 그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변환적 추론, 전환적 추론이라는 거 있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전조잡기 특성 중에서 변환적 추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변환적 추론은요. 구체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것을 끌어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건이 있고요. 구체적인 사건이 있고 구체적인 사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는 논리적 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합리적 사고는요. 보통 저희가 사건들에서 개념, 동일한 개념을 추출해서 명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결론. 그래서 뭐는 뭐다. 이게 기납법이죠.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연결하는 건 변환적 추론 혹은 전환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제에서 구체적인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을 연결하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둘 다 기납법과 연역법은 논리적 사고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논리적 사고를 못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개념, 공통된 개념들을 끌고 나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못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개념에서 그 개념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건을 연결시키는 걸 우리 아이들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논리적 사고고요. 자, 변환적, 전환적 추론은요. 전조잡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개념을 추출해내는 걸 못하기 때문에 사건과 사건을 바로 연결시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논리성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성이 되려면 이 사건의 일반적인 원리, 이 사건의 일반적인 원리를 추출해내서 그 둘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원리 추출이 안 되니까 사건과 사건을 연결시키니까 무조건 두 가지 사건만 있으면 연결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두 개의 사건을 그냥 연결하는 그런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변환적 추론이라고 하고요. 이건 전조잡기에 기납적 사고는 언제부터 되는지 아십니까?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형식적 조작기가 아닙니다. 구체적 조작기의 뜻은요. 구체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논리적 사고를 한다라는 건데요.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에서 추출해내는 거, 이 기납법이 구체적 조작기 때부터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연역법, 형식적 조작기는요. 이제 이론을 가지고도 구체적인 사건 없어도 이론만으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게 형식적 조작기인데요. 이래서 형식적 조작기에는 영역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론을 먼저 출발하고 이제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의 논리적 사고가 보통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형식적 조작기에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물건이나 사건 조작 가능한 걸 내가 눈앞에 보이는 걸로 가능한 논리적 사고는요. 구체적 조작기이기 때문입니다.
부터입니다. 조작기라는 것이 언어의 조작, 사고의 조작, 논리성을 말하고요. 구체적 조작기가 구체적 조작기인 이유가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물을 중심으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인 거고요. 형식적 조작기는 형식을 가지고도 이론을 가지고도 개념을 가지고도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식적 조작기고요. 전 조작기는 조작기 전이다. 한마디로 논리적 사고 전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전 조작기 우리 아이들 논리성이 어렵다라는 건데 변환적 추론이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 연결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두 사건을 연결하게 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인과적 사고. 전인과적 사고, 인간은 논리, 원인과 결과를 말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데 그것의 전 단계, 원인과 결과를 말할 수 있는 전 단계 무슨 얘기입니까? 전조작기의 모든 특성을 전인과적 사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변환적 추론과 전환적 추론의 동의어를 전인과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전인과적은요, 전인과, 원인과 결과를 알기 전의 사고, 한마디로 전조작기의 모든 특성을 전인과적 사고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아무 관련이 없는 두 사건을 연결하는 것을 변환, 두 사건을 변환해서 생각한다. 사건을 이렇게 변환해서 생각한다라고 해서 변환적 추론, 전환적 추론이 됩니다. 추론이라고는 하지만 변환, 전환 한마디로 추론 전 단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추론이 가능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요. 지금 거기 겨우니가 보여주는 유아기 사고 특성 한번 보십시오. 겨우니가 지금 소진이가 울었는데 소진이가 배가 아파서 울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배가 아파서 울었는데 겨우니는 그걸 보고 자신이 소진이를 꼬집어서 소진이 배가 아픈 것이라고 생각해서 겁이 나고 걱정도 됐대요. 꼬집는 거랑 배 아픈 거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이 아이는 두 사건을 연결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얘가 아프구나라고 전혀 상관없는 사건을 연결했습니다. 이것을 변환적 추론, 전환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보여주는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찾아서 서술하라 그랬는데요. 경훈이는 간식 시간에 자신이 소진이를 꼬집어서 소진이의 배가 아픈 것이라 생각하여 겁도 나고 걱정이 되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옮겨 쓰시면 됩니다. 3세 나에서 나훈이가 보여주는 유아기 사고의 특성을 두 가지 쓰라 그랬는데요. 자, 이론으로 가시겠습니다. 거기 전조작기에 대한 피아제의 어떤 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특성이 중심화, 물활론적 사고, 실제론, 상징적 사고, 보존 개념의 미발달, 변환적 추론이 있고 도덕성은 전도덕성과 탈율적 도덕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중심화에 들어가는 두 가지가 자기중심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훈이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훈이는 인형을 앞에 놓고 손가락을 마이크처럼 입에 대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훈이는 실수로 손가락을 놓쳐 그만 인형의 머리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나훈이가 놀라서 인형을 쓰다듬으며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괜찮아, 숟가락이 때려서 많이 아프지? 라고 한 다음에 일회용 밴드를 꺼내 인형의 머리에 붙여주었대요. 지금 인형은요, 감각이 없다라고 저희가 무생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나훈이는 정말 우리 인간처럼 인형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살아있지 않은 걸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는 물활론적 사고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 우리 나훈이가 숟가락을 거기 손가락을 마이크처럼이 아니라 숟가락을 마이크처럼인데 오타가 났네요. 숟가락을 마이크처럼 입에 댄 채 노래를 부르고 있다. 숟가락을 마이크로 쓰가 있다. 사물에 가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가작가로 쓰시면 안 되고 유아기 사고의 특성은 피아제 이론에 근거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상징적 사고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상징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 두 개이고요. 자, 비가역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우의 유아기 사고의 특성을 적으라고 했는데요. 제가 가역성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 할 때 지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가역성은 원래 상태로 되돌렸을 때 같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가역성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일로 돌리고 절로 돌리고 하는 것들의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우 어머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우가 누나의 접시에 사탕이 더 많다고 울기 시작했대요. 현우 엄마는 똑같이 5개씩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현우를 달랬는데 현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똑같이 5개가 있지만 현우의 과자는 붙여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좁게.
그 다음에 누나의 가자는 이렇게 늘어났었어요. 현우가 볼 때는 요거보다 요게 더 길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개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작고 이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직관적 사고가 아닌 비가역성으로 설명하라 그랬어요. 가역성으로 설명하면 요것을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쵸? 좁게 있는 걸 넓게 넣을 수 있고 좁게 넣고 넓게 넣고 좁게 넣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좁게 놓은 거나 넓게 놓은 거나 같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역성을 표현하는 언어적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자를 띄엄띄엄 놓다, 좁게 놓다, 띄엄띄엄 놓다, 좁게 놓다. 이게 가역성이거든요. 역으로 자꾸 되돌린다라는 행동을 되돌린다라는 그 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답으로 제시한 거는요. 5개의 가자를 누나처럼 띄엄띄엄 떨어뜨려 놓든 현우처럼 줄지어 놓든 길이만 달라지는 거지 수량은 유지되잖아요. 길이만 달라질 뿐 같은 수량은 유지된다는 거 이게 가역성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5번 문제 가는 교사들의 대화이고 나는 최 교사가 메모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은 3호세 누리과정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A에 해당하는 활동을 기억에서 찾아서 한 가지 찾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A에 해당하는 활동 한번 보시겠습니다. A가 뭔데요? 근데 세부 내용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자, A가 자발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죠. 교재 460페이지에 있습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우리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는요.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라는 내용 범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세부 내용 A에 들어가는 만 3세, 4세, 5세 모두에게 해당하는 세부 내용은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활동을 찾으라는 겁니까? 어디에서요? 기억에서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을 기억에서 한 가지 찾으면 기억이 2발 모아뛰기, 둘이서 함께 큰 공 굴리기 이게 되겠는데요. 둘이서 함께하는 거, 둘이서 함께 큰 공 굴리기 그거 일단 되고요. 까베기처럼 몸을 꼬아보기, 몸을 수직이나 수평으로 최대한 쭉 펴기, 평균대에 올라 걷기. 그러면 둘이서 함께 하는 거는 큰 공 굴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답이 됩니다. 세부 내용을 모르면 답으로 못 찾죠. 선생님, 문제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2014학년도는 세부 내용을 적으라가 그냥 빠진 표, 그 표에서 빠진 세부 내용을 적으라는 게 문제였다면요. 2015년은 진화가 됐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 그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찾으라, 적으라, 교사의 발문을 적으라 식으로 문제가 확장이 돼서 옛날엔 세부 내용 암기만 100% 하면 풀었다면 지금 2015학년도는 암기뿐만 아니라 그 암기한 내용을 적용해서 문제 속에서 차례에서 찾아내는 식으로 문제가 진화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문제는 매년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해설서에 근거해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바로 이제 만들어졌을 때는요. 그 교육과정 해설서에 근거해서 나오지만요.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론에 근거해서 나오는 경향이 맞는데 그래서 2019학년도 문제는요. 해설서 혹은 암기된 자료를 쓰라는 세부 내용을 쓰라는 문제보다는요. 굉장히 신이론, 스테브라던가 아니면 골룸보라든가 아니면 뭐 누구 또 나왔습니까? 생각날 때 교사론에서 얘기한 하그리부스 등등의 새로운 출제되지 않았던 이론들이 나오게 되죠. 그게 2019년의 경향인데요. 그렇게 문제는 계속 새로운 파트로 이론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학년도에는 바뀐 2020학년도까지는 지금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정된 또 올해나 내년에 바뀌게 되는 교육과정은 뭐 포함할지 안 할지 추후에 발표하겠다는 게 이제 교육부 입장인데요. 그렇게 되면 2021학년은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시험 문제가 쉬워질 거예요. 해설서에 근거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고비네요. 지금 출시나 2020학년도는 해설서보다는 이론에 많이 근거해서 문제가 이론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9학년도가 그랬고요.
그래서 2015년도 학년도 문제가 2014년도보다 진화됐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니은에 해당하는 2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동작의 명칭을 쓰라 그랬는데 동작의 명칭은 자, 기본 동작의 명칭을 적으라 그랬으면 비이동, 이동, 조작 중에 하나다. 그런데 동작의 명칭은 그게 아니라 비이동의 하위 요소, 이동의 하위 요소, 조작의 하위 요소에 해당하는 각각의 하위 동작들의 명칭을 적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동작의 명칭, 니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몸 전체를 수직이나, 선생님 수직입니다. 수직이나 수평을 축으로 돌리는 거. 뭡니까? 회전하기입니다. 선생님 요거 설명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463페이지에 비이동과 이동과 조작 동작의 하위 요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비이동 동작 회전하기에 몸 전체를 수직이나 수평축으로 돌리는 동작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설명이 그대로 인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위 동작들의 정의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회전하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회전하기고요. 조금 회전하기를 쓰라는 거야, 비이동을 쓰라는 거야, 조금 이제 하시는 분들은 회전하게 하시면서 가로에서 비이동 동작이라고 쓰셔도 되는데요. 이건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 강조되는 움직임 요소를 찾으라 그랬는데요. 이 움직임 요소를 세부 내용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 461 보겠습니다. 461에 보시면요. 신체와 관련해서 어떤 신체 동작과 관련해서 움직임 요소가 세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3세는 공간, 힘, 시간, 4세와 5세 공간, 힘, 시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에 나와 있는 움직임의 요소는 공간, 시간, 힘입니다. 이 중에서 디귿에서 강조되는 움직임의 요소 보시겠습니다. 디귿, 천천히 걷기, 빠르게 걷기, 점점 빠르게 걷기, 점점 느리게 걷기, 빠르게 느리게 속도와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속도는 시간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에서는 시간이 나와 있었으니까 시간이 답입니다. 세부 내용에 제시된 것 중에서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답이고요. 나에 제시된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부적절한 내용 2가지를 찾아서 그 이유를 각각 1가지씩 쓰라 그랬는데요. 나에서 지금 부적절한 거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두 번째, 유아들의 발달 수준보다 어려운 신체 활동을 자주 계획한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틀린 게 있는데요. 특정 동작을 따라하도록 시범을 보이거나 설명하지 않기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선생님, 어려운 신체 활동을 자주 계획하는 건 아이들에게 실패감을 경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전을 통해서 반드시 아이들이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달 수준에 적절한 활동을 자주 계획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특정 동작을 따라하거나 시범 보이거나 설명은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우리 동작 교수 접근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접적 교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내 발견적 방법이 있고요. 안내 발견 교수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탐색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적 지도 또는 직접적 교수법 또는 지도적 교수법이라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지시적 접근법. 죄송합니다. 지시적 접근법, 직접적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이 2개를 간접적 교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직접적 교수법이요. 아이들에게 시범을 보이면서 말로 설명하는 거인데요. 이것도 교육적 의의가 있습니다. 언제요? 만 3세나 학기 초에 아이들이 동작 교육에 익숙하지 않을 때 안내 발견이나 탐색적 방법을 쓰라라고 하면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3세 어린 연령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초에는요. 직접적 교수법을 사용해서 언어적으로 설명도 해주고 교사가 시범을 보여주는 게 교육적 의의가 있고요. 또 하나 직접적 지도법은 아이들이 똑같은 활동을 똑같은 이제 군무나 혹은 체조 등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일치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 새마을 체조나 뭐 이런 걸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국가가 모든 이제 국민에게 준 체조 그런 것들이 국가의 일치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건데요. 바로 그것이 직접적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다 사용돼야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됐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은요. 해설서나 교사용 지침서에도 찾을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설명이 교재 464에서 466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관련 내용 모두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번으로 가시겠습니다. 가나는 교사 전할이고 다는 만 5세 반 교사와 유아 간 대화의 일부입니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에 보시면 화상에 대한 부적절한 응급처치가 있는데요. 그 이유 한 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 화상과 관련된 게요. 7대 안전에도 있지만 7대 안전에 나오기 전에 교육부 자료가 한 개 나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드리기도 했던 유치원 교사를 위한 2014학년도에 소개드렸죠. 유치원 교사를 위한 응급처치 실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각 응급 상황에서 교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469페이지 교재의 그 부위부터 해서 거기 이제 화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 그 470페이지 주의사항에 하상 부위에 밀착된 의복은 억지로 벗기지 않는다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화상 부위의 그 옷은 가위로 잘라서 떼어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피부와 의복이 붙어 있을 때는요. 선생님들이 가위로 이렇게 오려서 떼내는 것조차 살갗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자료에서는 가위로 잘라서 빼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억지로 벗기지 마라. 그러니까 벗기는 거 자체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벗기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7대 안전에도 하상과 관련된 응급처치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470에서 471페이지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선생님께서 요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종합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도요. 선생님 7대 안전에서도요. 가위로 옷을 잘라내라 이런 표현 없습니다. 억지로 옷을 떼어내지 말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이라는 교육부 자료가 아마 2015년인가 16년에 나왔을 건데요. 그 자료가 지금 시험 문제에 나온 거죠. 2015년에 나왔나 봅니다. 그 2015학년도 문제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471페이지에 있고요. 제가 이제 7대 안전, 교통 안전과 관련 부분을 472부터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요. 지금 교재에 그 이론적 배경 있죠? A6번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이 지금 응급처치 상황이라던가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 있는데요. 모두 다 교육부 자료에서 가져온 거고요. 여러분들 100%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화상에 대한 응급처치 부분 한 가지 쓰고 그 이유를 쓰라 그랬는데요. 가에 보면요. 우리 선생님이요. 뭘 하려고 그랬냐면요. 예진이의 청바지, 그러니까 예진이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예진이의 청바지를 벗기고 화상 부위를 찬물로 식혔대요. 근데 이제 엄마가 연고를 발라야 된다고 했지만 섣불리 약을 바르는 게 부적절하다고 설명하고 물집이 생겼으나 화상이 심해 보이진 않아서 화기를 뺀 후 수건으로 예진이의 몸을 느슨하게 가려서 병원으로 데려갔대요. 나머지 이상 없어요, 선생님. 나머지 이상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청바지를 벗겼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화상이 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화상 부위에 직접 찬물을 댔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고요. 아이의 그 옷 그대로 아이를 찬물에 담갔다가 빼고 이제 닦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한 응급처치는요. 예진이의 청바지를 벗긴 거고요. 그 이유는 청바지를 벗기다가 하상 부위가 더 손상될 수 있으므로 의복은 억지로 벗기지 말아야 된다가 답입니다. 자, 교육부 자료 가위로 자른다. 그거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답을 이거를 보통 가위로 자른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의복을 억지로 벗겨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자료에는 억지로 벗기지 말라 7대 안전과 모든 교육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청바지를 억지로 벗기지 않는다가 답이 됩니다. 나 상황에서 교사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행동 한번 보십시오. 전염병이죠. 나의 현경이가 수두가 보였대요. 그래서 원감 선생님한테 상황을 이야기하고 했더니 원감 선생님이 현경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수두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함께 유치원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아이들도 수두에 감염될 수 있어서 현경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현경이의 비상연락망에 있는 제2 연락처에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고요? 즉시 격리해야죠. 왜? 다른 아이들이 수두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유치원 안에서 격리가 되는 장소에 있었어야 되는데요. 실은요, 현경이와 그 접촉한 모든 교사들이 다 격리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라서 격리가 못 되시는 경우 있죠. 보조 인력이 없어서. 그럴 때는 옷을 반드시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이건 팁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행동은요. 이 아까 제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이라는 교육부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현경이를 다른 아이들과 격리시켜야 된다. 즉시 격리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해서 안전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아 2명을 찾아서 안전한 행동으로 고쳐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의 아이들이요. 교사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했어요. 희선이가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와도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건너가야 해요. 교사가 신호등이 없는 길에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했더니 주연이가 그럴 땐 차가 오나 안 오나 더 잘 보고 가야 돼요. 있죠. 소연이는 길 건널 때 꼭 손을 들어서 내가 먼저 건너갈 거니까 멈춰 달라고 알려줘야 해요. 여기까지 아이들 문제 없죠. 그런데 미진이가 가끔 횡단보도에 차가 멈춰 있어 차 사이로 건너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교사,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우가 차가 멈춰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빨리 건너야 돼요. 이거 잘못됐죠. 재빨리 건너다가 또 다른 차가 올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럴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와 눈을 맞추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좌우를 살피면서 걸어가야 된다입니다. 교사가 집 근처에 안전하게 놀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현수는 우리 동네에는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놀 곳도 별로 없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요. 대건이가 자동차의 바퀴 같은 거 만지면 안 돼요 라고 했고요. 아유, 그런데 우리 승현이가 자동차 밑으로 공이 굴러 들어가면 자동차가 멈춰 있는지 다시 잘 보고 꺼내와야 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잘못됐죠, 선생님. 자동차 밑으로 뭐가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그 물건을 자동차 밑에서 직접 꺼내오는 건 안 됩니다. 주변에 어른에게 부탁해서 자동차 밑에 있는 공이나 다른 물건을 꺼내달라고 부탁해야 되고 애들이 절대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잘못한 아이는요. 누구입니까? 미진이와 승현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유아 2명을 찾아서 안전한 행동으로 고쳐 쓰는데요. 지금 미진이와 승현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미진이와 승현이가 말한 그 부분을 그대로 옮겨 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르게 고쳐 쓰실 때, 안전한 행동으로 쓰실 때 차가 멈춘 후 운전자가 눈을 마주치며 손을 들고 천천히 건넌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밑으로 공이 들어갔을 때는요. 주변 성인에게 도움을 청해서 유아 스스로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 공을 꺼내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한다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7대 안전에, 교통안전편에 모두 담아져 있어서 이 부분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모두 실었습니다. 자, A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사소통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언어교육 접근법이 나오고 있어요. 가에 나온 언어교육의 접근법을 쓰라 그러고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자, 선생님 가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약속 동시판에 근거해서 내용을 추측해보는 거 총체적 접근법이고요. 두 번째, 봄 소식을 한 소리로 부르는 거 라러루루 라러로루. 그 다음에 이제 모음만 계속 바꿔준 거죠. 그런데 이런 모음 인식하는 거, 자음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문자 중심의 교수 방법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활동은 동요 봄 소식을 한 소리로 부르기는 문자 중심의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 약속이라는 그 앞의 활동은 총체적 접근법에 근거한 활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유선택 활동에 자음, 모음 조합하는 것도 부호 중심의 활동이었고요. 자유선택의 그 활동에 약속, 동시, 사파, 그림 그리는 건 총체적에 해당하는 접근 방법이죠. 실은 2014년 문제를 할 때 부호 중심과 발음 중심, 문자 중심 같은 걸 얘기한다, 총체적이 있다, 그 다음에 균형 잡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선생님 잠시 회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회상을 교사 질문법에서 재생산이라고도 합니다. 재생산을 해보시면요. 부호 중심, 문자 중심, 발음 중심이 있는데요. 두 번째가 총체적입니다. 세 번째가 균형이고요. 부모가 아니라 부호 아닙니까? 부호? 네. 부호 중심, 문자 중심은요, 아이에게 자음, 모음 등등의 철자법을 가르치는 그런 접근법을 말하고요. 총체적 접근법은 아이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아이의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게 총체적 접근법입니다. 둘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 접근법이 나왔는데요. 부호 중심의 장점과 총체적의 장점을 결합하는 거죠. 어떤 활동은 부호 중심으로 하고 어떤 활동은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균형적 접근법인데요. 지금 아까 저희가 가라는 활동을 했을 때 동시 약속은 총체적에, 동요 봄 소식을 한 소리로 부르는 거는 부호 중심에, 언어 영역은 언어 영역의 자음 모음 조합하는 거는 부호 중심에, 미술 영역의 약소 동시 사파는 총체적에 해당이 되죠. 그렇다면 총체적과 부호 중심이 먼저 된 거거든요. 함께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적 접근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개념을 설명하는 거는 요거 두 개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를 결합한 거다. 부호 중심에 해당하는 활동과 총체적 중심에 해당하는 활동을 부분적으로 모두 결합해서 각 접근법의 장점만을 활용한 접근법이다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가장 정확한 설명은요. 총체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부호 중심 접근법을 부분적으로 혹은 통합하여 활용하는 접근법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기억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의문론적인 걸 찾으라 했는데요. 선생님 문제에서 기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에서 기억이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편집 과정에서 기억이 빠졌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기억이 어디냐면요. 선생님 동요 봄 소식을 한 소리로 부르는 거, 그것이 기억 활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오표 활동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요 봄 소식을 한 소리로 부르는데 모음만 바꾸지 않았습니까? 모음은 음소와 음절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음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억 활동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의문론적 요인은 음소가 되는데요. 의문론, 아까 2014년에도 문제로 나온 거 기억나십니까? 의문론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간다 그랬고 하나는 음소, 하나는 음절입니다. 이 음소에 해당하는 게 자음과 모음입니다. 이 자음과 모음을 애들이 모음을 학습하고 있으니까 지금 의문론적 요인은 음소가 되네요. 자, 클레이의 읽기 발달 단계에 근거해서 나에 나타난 제호의 읽기 발달 단계 특징을 쓰고 그 사례를 나에서 찾아 쓰라 그랬는데, 야, 클레이 읽기 발달 단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보셔야 되죠, 반드시. 교재 보셔야 되죠. 1단계가 글자가 이야기로 전환될 수 있는 것임을 이해하는 단계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글자와 글의 관계를 모르다가 이 글자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 전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글자가 말로 될 수 있는 거, 소리로 낼 수 있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책의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내용과 관계없이 만들어내고요. 내가 쓴 것을 읽으려고 하지만 정확하게 읽지는 못합니다. 읽으려는 시도는 해요. 글자가 이야기를 나타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히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 흉내만 내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가
구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형태의 문어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우리가 문어체는 책에서 쓰이는 언어고 언어 형식이고 구어는 저희가 말로 할 때 쓰는 형식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은 경험, 들려주는 책을 들은 경험은 많기 때문에 책의 어떤 언어 형식을 써서 문어체로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구어체로 하고 문어체로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책을 들려주는 책에 익숙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뭐입니다. 엄마가 뭐뭐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등등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3단계는요. 그림을 보고 적절한 문장을 생각해내는 단계이고요. 그림이 이야기 내용의 단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절한 문장을 생각해내는 거고 4단계는 책에 쓰여진 문장의 대부분을 기억하는 단계인데요. 읽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이 여러 번 좋아하는 이야기책은 여러 번 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이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지라고 하면서 기억해내면서 그것들을 이제 읽으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엄마가 들려줬던 이야기를 잘 회상했다가 그대로 기억해내서 암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이고요. 5단계가 시각적 단서를 사용해서 문장을 재구성하는 단계인데요. 시각적 단서는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어떤 글자들, 특정 글자들을 읽을 수 있어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아는 글자를 중심으로 문장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선생님 문장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재구성한다는 말은요. 아이가 그 문장을 다시 만들어낸다라는 건데요. 모든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부분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는 글자들만 뽑아서 읽을 수 있는 글자들만 뽑아서 자신이 이야기를 다시 만든다 해서 문장을 재구성하는 단계입니다. 클레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문으로 돌아가셔서요. 나에 나타난 제호의 읽기 발달인데요. 자, 제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진이가 우리 읽어볼까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제호가 책의 그림을 가리키며 읽는다. 벌이 멀리 있는 꽃밭을 보고 깊어서 팔자 모양으로 날아요. 꽃밭이 가까이 있어. 꿀을 먹고 싶어. 동그랗게 춤추며 날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동화책 내용이 거기 지문에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제호가 읽은 내용이 동화책에 나오는 글의 내용과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힌트는 책의 그림을 가리키며 읽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제호는요. 그림을 보고 적절한 문장을 생각해내는 단계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제호가 한 얘기가 책을 그대로 읽은 건 아니거든요. 책의 내용과 그림을 보고 유추하는 내용이지 책을 그대로 읽은 건 아니라서 5단계는 아니고요. 책에 쓰여진 내용을 대부분 기억하는 단계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책에 쓰여진 내용을 기억하면 그 내용을 읽지는 못하지만 그대로 기억하기 때문에 책의 내용대로 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완전히 책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만 보고 지금 내용을 추측해내는 다른 얘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제호는 3단계에 해당하는 그림을 보고 적절한 문장을 생각해내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선생님 그런데 이 답을 적으실 때 단계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단계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 그 문장을 쓰셔야 됩니다. 그림을 보고 적절한 문장을 생각해낸다 라고 발달 단계의 특징으로 적으셔야 되고요. 그 사례는 어디에 있냐면 교사의 발문이나 아니면 아이의 반응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례를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가로에 들어가는 책의 그림을 가리키며 읽는다. 그 부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고 읽는다라는 게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답으로 됩니다. 8번 보시겠습니다. 가와 나는 유치원에서 언어교육 장면이라고 되어 있고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의 기억과 니은에서 영수의 문장 구성 능력을 돕기 위해서 교사가 사용한 방법을 각각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과 니은 되어 있는데요. 야, 선생님 요거 틀리신 분들 많았죠. 그 해에. 이론을 정확히 모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쉬운 문제였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혼란을 겪으신 경우가 있었죠. 선생님 이론서 보시면요. 유아기 말하기 지도 원리와 관련해서 486입니다. 486에 유아의 문장 구성 능력을 돕기 위해 교사는 반복 확장과 의미 부연, 촉진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반복 확장. 의미 부연.
아이가 한 말을, 이게 지금요, 문장 구성 능력을 돕기 위한 방법이에요. 문장 구성 능력, 문장 구성, 완벽한 문장으로 가는 거. 근데 아이가 한 단어만 얘기했어요. 단어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교사가 그래서 이 단어를 반복 사용해서 문장으로 확장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반복 확장이고요. 아이가 어떤 문장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 의미에 선생님이 교사가 의미를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단어나 핵심만 얘기했다면, 그것을 문장으로 바꿔줬다면 의미 부여는 아이가 문장으로 얘기했을 수가 있어요. 문장으로 얘기했는데 그 문장의 의미를 교사가 더해 준 게 의미 부연이에요. 촉진은 아이의 어떤 문장, 말하기를 계속 촉진하는 건데요. 그런 대표적인 방법이 교사의 질문, 발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정확한 문장을 써서 말할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사용해주면 애가 계속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힌트를 주고 이야기 주제를 주는 겁니다. 너 어디 갔었니? 어제 동물원에 갔었니? 동물원에 누구랑 갔었니? 그 다음에 동물원에서 무엇을 보았니? 그러면 사자를 봤어요. 엄마 아빠랑 갔어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아이가 말을 하는 연습, 문장이 촉진된다라고 해서 교사가 질문하는 걸 촉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가 사자라고 했네요. 사자라고 하니까 교사가 사자를 보았어요 라고 했는데, 요게 반복 확장이 답인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의미 부여는 왜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기억, 사자를 보았구나, 이 두 가지만 보면은요 의미 부연도 가능합니다. 애는 그냥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교사가 너 사자 봤어? 라는 의미, 보다라는 의미를 부연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뒤 상황을 보겠습니다. 교사가 어떤 동물을 보았니? 하니까 아이가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교사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한 거죠. 보았니? 사자. 그래서 사자를 보았구나 라고 문장으로 해준 거죠. 여기에 아이가 왜 사자라고 했는지, 무슨 의미로 사자라고 했는지가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교사가 무엇을 보았니? 해서 사자니까, 사자라고 답을 했으니까 아이의 뜻은 사자를 보았다라는 그 뜻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교사가 사자를 보았구나 했을 때 의미를 추가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의 단어를 문장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이거는요 앞뒤 상황으로 봤을 때 의미 부연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반복 확장입니다. 그런데 영수와 그 교사의 상호작용을 또 보시면요, 영수가 사자가 으르렁 했어요 했더니 교사가 사자가 으르렁 하는 큰 소리를 냈구나 했어요. 일단 영수의 대사 자체가 문장이고요. 그리고 영수가 무슨 의미로 으르렁 했어요를 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영수가 으르렁 했다라는 건 큰 소리일 수 있고요, 화를 내는 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사자가 작게 으르렁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이를 달라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교사가 으르렁 하는 큰 소리를 냈구나 라고 의미를 하나 더 더해줬어요. 그랬더니 영수가 받아서 으르렁으르렁 하는 큰 소리를 냈다라고 큰 소리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영수가 그렇게 인정하기 전까지 교사가 으르렁을 큰 소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지문에서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 부연이 맞습니다. 반복 확장이라고 하기에는요, 우리 영수의 대사 사자가 으르렁 했어요가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하나의 문장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 확장이라기보다는요 의미를 추가한 의미 부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말하기 지도 내용 중 디귿에 해당하는 언어 지도 내용을 보라 그랬는데요. 사자, 코끼리, 호랑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 했는데 동물이라 했고요. 이 동물을 다른 말로 짐승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유목을 가르쳐 준 거죠. 동물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동물들을 모두 동물이라는 단어로 부를 수도 있고요, 짐승이라는 단어로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단어를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새로운 단어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언어 지도 내용은요, 단어 또는 단어의 수를 확장시켜주는, 양적으로 확장시켜주는 어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낱말은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해설서 세부 내용에 근거하면 낱말이나 단어가 답이 되고요. 그런데 해설서 세부 내용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어휘라는 단어도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 단어나 낱말이나 어휘를 구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모두 동의어로 인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 정답 처리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발음 현상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음장애라고 하는 건데요. 실은 조음장애가 유아기에 나타나면 유아기 발달상의 특징이고요. 유아기를 넘어서도 계속 그렇게 되면 유아기의 어떤 발달 특징으로 남게 되는 건데요. 장애 특징으로 남게 되는 건데요. 이 조음장애는 조음 어떤 발음 형상은 4가지가 있습니다. 야, 선생님 이거 정말 이거는 제 강의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건데 이거 굉장히 가르쳐드리기 아까운 거예요. 실은 제 강의가 다른 강의랑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유가 이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설명하는 강의는 제 강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솔직히 이런 거는 제가 작년까지 제 수강생이 아니면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굉장히 보물 같은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음장애에는요, 첨가가 있고요, 생략이 있고요, 대치가 있고 왜곡이 있어요. 이 왜곡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밖에 정확한 설명을 못 들으실 겁니다. 왜곡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 분들은 실비아 수강생밖에 없을 거예요. 자, 첨가와 생략은요, 선생님 우리가 사과라는 글자가 있을 때요, 우리 아이들이 센 소리를 내서 사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마디로 기역을 하나 더 추가해서 까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첨가라고 해요. 글자에 자음이나 모음을 하나 더 넣는 거죠. 그것들이 첨가고요. 생략은요, 모음이나 자음을 하나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사와라고 발음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역을 동그라미로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이응으로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이 이응을 지워도 똑같이 와라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자음 하나가 동그라미로 바뀐 거는 우리는 생략이라고 합니다. 왜? 이 이응이 없어도 우리는 사와라는 발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글자로 나타내 주니까 저희가 이제 요렇게 되는데요. 자음이 초성의 자음이 다른 이응이라는 자음으로 바뀐 걸 생략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사가 이렇게 발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없어졌잖아요. 요건 아닙니다. 요 얘는 아닙니다. 요거는 딴 거 설명드려야 돼요. 요거까지는 설명 안 들어야지. 요거는 수강생만 알게 해야지. 저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기초 특강에서 다 나가는 것 같은데. 자, 사과를 글을 빼고 이응으로 바꾸는 거 생략에 해당이 됩니다. 대치는 뭐냐면요. 대치는 사과를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런 이응이 아닌 다른 자음으로 바뀌는 것들을 뭘로 대체할 수 있죠? 이런 다른 자음으로 바뀌는 것을 대치라고 합니다. 다른 자음이나 다른 모음으로 바꿔주는 것 대치라고 하고요. 왜곡은 우리나라 말에 없는 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왜곡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VF 발음 들으셨죠? 입술 소리 VF 이 소리요. 우리 이 소리 한국말에 없는 영어에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 비읍을 내는 게 아니라 V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지라고 얘기하는 경우인데요. 요걸 한국말로 써줄 때 보통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 뜻은 아이가 이렇게 발음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곡이고요. 우리나라 말에 없는 소리로. 그 다음에 파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애가 F 발음으로 내는 건데요. 파도라고 내는 거죠. 그걸 한국말로 쓴다라면 이렇게 발음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 얘들이 왜곡에 해당이 되죠. 보통 비읍이나 피읍 발음에 있을 때 바나 파로 바뀌는 경우가 이 비읍과 F 소리를 내는 거라고 합니다. 요 설명 저한테밖에 못 들으실 거예요. 이건 영어랑 또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아버지를 바지라고 한 게 왜 도대체 왜곡이냐? 대치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래서 왜곡입니다. 대치가 아니라. 자,
그런데 한번 나온 거 봅시다. 우리 아이 뭐라 그랬죠? 우리 아이 리을과 비읍에 공통으로 나타난 거. 리을과 비읍에. 리을에 쩐쨍님이라고 했네요. 쩐쨍님. 선생님을 쩐쨍님이라고 했네요. 이거 첨가 아닙니다. 리을을 첨가라고 생각하신 분 있죠? 선생님을 우리 아이가 쩐쨍님이라고 했네요. 쩐쨍님. 땡님이라고 안 하고. 이게 시옷이 이걸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대치에 해당이 되는데 첨가가 되려면 이게 똑같은 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썬 이렇게 들어간다라면 그 첨가가 맞는데요. 아예 시옷이 지금 지긋으로 바뀌어서 쌍지읒이 들어갔거든요. 이건 대치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요. 시옷이 쌍지읒으로 갔잖아요. 만약에 쌍시옷으로 갔으면 시옷이 하나 첨가된 건데요. 이건 아예 시옷이 지읒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대치가 맞아요. 그 다음에 사과를 하가라고 했는데 사과를 하가라고 했네요. 하가. 이 부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대치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은요. 그 다음에 세부 내용, 관련된 세부 내용이 미음이 해당할 수 있는 3호세 의사소통 영역의 세부 내용을 한 가지 쓰라라고 했는데 3살이라고 했습니다. 나에 보면 3살 철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철수에게 철수야 선생님 말 잘 들어봐.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한 발음으로 사과. 안 먹고 싶어? 라고 사과라는 발음을 똑바로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세부 내용에 뭐와 관련된 거냐면 3세에서 찾으셔야 되거든요. 3세 의사소통 영역에서 찾으면 정확한 발음으로 아이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것이 487이라는 거에 7페이지를 보시면요. 듣기라는 내용 범주에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3세 세부 내용에 보시면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라는 세부 내용이 있어요. 이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답은 그게 됩니다. 자, 2015학년도 교육과정 A 분석이 끝났습니다. 교육과정 B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